캐나다 밴쿠버의 유서 깊은 스탠리 파크 동물원. 그곳에서 역사가 될 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대지의 왕, 아니 동물원의 제왕이라 불리는 거대한 황금빛 갈기의 사자. 카이저가 지축을 울리는 포효와 함께 당장이라도 눈앞의 모든 것을 찢어밟길 듯 육중한 앞발을 치켜들고 있었습니다. 관람객들의 얼어붙은 비명, 사육사들의 절망적인 외침이 공포의 교향곡처럼 울려 퍼지는 그 순간, 그 거대한 파괴의 화신 앞을 가로막고 선 것은 믿을 수 없게도 작고 하얀 털을 가진 한 생명체였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심장에서 건너온 살아있는 전설, 진돗개 백호였습니다. 백호는 조금의 물러섬도 한치의 두려움도 없이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으로 제왕 카이저와 정면으로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대치가 아니었습니다. 크기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야생의 법칙을 거스르는 가장 원초적인 용기와 기백의 싸움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서아. 이곳 캐나다 밴쿠버의 스탠리 파크 동물원에서 10년 넘게 동물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온 한국인 사육사입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 외로움과 싸워야 했던 수많은 밤, 제게 위안이 되어준 것은 고향의 북한산을 닮은 밴쿠버의 산맥과 말은 통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교감할 수 있었던 순수한 동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가슴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온전히 드러내고 싶다는 깊은 갈망이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운명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동물원 측에서 세계 각국의 문화를 대표하는 특색 있는 동물들을 추가로 들여와 월드 컬처 존을 만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해리슨 원장님은 회의 중에 저를 지목하며 물었습니다. 서아 씨, 한국을 대표할 만한 동물이 있을까요? 전 세계 관람객들에게 한국의 정신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동물이요. 제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동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제 입에서 나온 이름은 단 하나였습니다. 망설임 없는 목소리로 저는 온 마음을 다해 대답했습니다. 원장님, 대한민국에는 진돗개가 있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개, 동물원에 그들의 표정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의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수천 년 한반도의 역사와 함께 해온 살아있는 유산이며 그 어떤 맹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용맹함과 주인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 그리고 상황을 꿰뚫어 보는 경이로운 지능을 가졌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한 관람 동물이 아니라 우리 동물원의 정신적인 지주가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제 열정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특히 평소 저의 업무 방식에 사사건건 비판적이었던 일본인 동료 다나카가 팔짱을 낀 채 비웃음에 가까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서아 씨, 당신의 애국심은 존경스럽지만 동물원의 개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일본의 국견인 아키타 하치처럼 위험 있고 큰 개라면 모를까. 한국의 진돗개는 크기도 작고 너무 평범해 보입니다. 관람객들이 사자나 호랑이를 보러 오지 작은 개를 보러 여기까지 올까요? 그의 말 속에는 진돗개에 대한 무지를 넘어 한국 문화 전체에 대한 은근한 멸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감히 일본의 아키타와 비교하려 드느냐는 듯한 오만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누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나카 씨, 진정한 위험은 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두고 보시죠. 제가 추천한 진돗개는 분명 당신의 그 편견을 산산조각 내버릴 테니까요. 저의 끈질긴 설득과 수많은 자료 제출 끝에 동물원 이사회는 마침내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국 진도에서 가장 혈통이 좋고 기백이 뛰어나기로 소문난 어린 진돗개 한 마리를 데려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머나먼 태평양을 건너 우리 동물원에 오게 된 녀석이 바로
제가 백호발후라고 이름 붙인 그 녀석이었습니다. 백두산 호랑이처럼 용맹하고 신성한 기운을 품으라는 저의 간절한 바람이 담긴 이름이었죠. 백호가 처음 동물원에 도착했을 때 녀석의 모습은 다나카의 말처럼 정말이지 평범해 보였습니다. 새하얀 털에 다부진 체격. 하지만 시베리아 호랑이의 압도적인 위용이나 아프리카 코끼리의 거대한 몸집에 비하면 그저 작고 귀여운 강아지일 뿐이었습니다. 몇몇 동료 사육사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저 작은 개가 뭘 할 수 있겠어. 이서아 씨가 너무 과장한 거 아니야? 다나카는 보란 듯이 코웃음을 치며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서아 씨, 저 개보다는 역시 우리 하치가 동물원의 격에 더 어울릴 것 같군요. 비교하는 것 자체가 미안할 정도입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백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녀석의 검은 눈동자 속에는 낯선 환경에 대한 경계심과 함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총기와 당당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호기심과 자신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가 앞으로 이 동물원의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리라는 것을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백호와 함께 동물원 전체를 산책했습니다. 백호는 낯선 냄새와 소리, 그리고 자신보다 몇십 배는 더 큰 거대한 동물들의 모습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습니다. 녀석은 짖거나 두려워하는 대신 조용히 모든 것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듯 했습니다. 마치 숙련된 장군이 새로운 전장에 도착하여 지형과 적의 배치를 파악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백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동물원의 질서를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백호의 진가를 알아본 것은 동물원의 무법자, 늘 시끄럽고 말썽만 피우던 침팬지 무리였습니다. 특히 우두머리 침팬지인 코코는 교활하고 난폭해서 신입 사육사들을 괴롭히는 것이 취미일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신입 사육사 한 명이 코코에게 먹이를 주다가 그만 팔을 물리려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비명을 지르며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어디선가 하얀 섬광처럼 나타난 백호가 코코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백호는 짖지 않았습니다. 그저 온몸에 털을 곤두쓰고 목 깊은 곳에서부터 크르르릉 하는 마치 땅이 울리는 듯한 낮고 위협적인 경고음만 냈습니다. 그 소리에는 단순한 위협을 넘어선 감히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기세등등하여 누구에게도 지지 않던 코코가 백호의 그 기세에 눌려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는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침팬지 무리는 백호가 근처에 나타나기만 해도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은 백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존경심을 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상대는 동물원의 터줏대감이자 거대한 근육질의 몸을 자랑하는 캥거루 무리였습니다. 캥거루들은 뒷발 힘이 엄청나서 사육사들도 항상 조심스럽게 다루는 동물 중 하나였는데 특히 우두머리 캥거루인 챔프는 성질이 고약하고 호전적이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하루는 제가 백호와 함께 캥거루 방사장 근처를 지나가는데 챔프가 갑자기 우리 쪽으로 미친 듯이 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미터가 넘는 거대한 몸집으로 땅을 박차며 달려오는데 저도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백호야, 피해! 제가 소리치기도 전에 백호는 이미 제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챔프에 비하면 한없이 작은 체구였지만 백호는 한껏 자세를 낮추고 땅에 붙은 채로 챔프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네가 감히 신성한 영역을 침범하려 하느냐고 꾸짖는 듯한 서슬퍼런 기세가 넘쳐 흘렀습니다. 백호는 짖지도 않고 그저 크르릉하는 낮은 경고음만 규칙적으로 냈습니다. 마치 이 선을 넘으면 내 목숨은 없다고 최후통첩을 하는 것 같았죠. 잠시 동안의 팽팽한 대치. 거대한 챔프는 자신을 막아선 이 작은 흰 동물의 당당함에 당황한 듯 그 자리에서 우뚝 멈춰섰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고개를 갸웃거리며 슬그머니 발길을 돌려 제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해리슨 원장님과 다른 사육사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다나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저 백호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백호의 활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동물원에는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독일 셰퍼드와 로트와일러로 구성된 전문 경비견 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동물원의 공식적인 수호자라는 자부심이 대단했고 처음에는 백호를 자신들의 구역을 침범한 귀찮은 불청객 정도로 여기며 텃세를 부렸습니다. 특히 셰퍼드 무리의 우두머리인 브루투스는 유독 백호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마주칠 때마다 위협적으로 지저대며 시비를 걸곤 했습니다. 하지만 백호는 그런 브루투스의 유치한 도발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른이 어린아이의 투정을 보듯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갈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밤, 동물원에 진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희귀 동물을 노린 전문 밀렵꾼들이 철조망을 뚫고 동물원에 잠입한 것입니다. 경비견들이 요란하게 지저대며 침입자들을 쫓았지만 굳은 날씨와 어둠 속에서 교활하게 움직이는 밀렵꾼들을 쉽게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때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백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녀석은 짖지도 않고 마치 어둠 속에 녹아든 유령처럼 소리 없이 밀렵꾼의 뒤를 밟았습니다. 비와 바람 소리를 이용해 자신의 존재를 완벽하게 감춘 것입니다. 그리고 밀렵꾼이 가장 방심한 순간 백호는 쏜살같이 달려들어 그의 발목을 정확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처를 입히기 위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하는 극도로 정교하고 계산된 일격이었습니다. 밀렵꾼은 비명을 지르며 나동그라졌고 그 사이 경비견들과 보안팀이 달려와 나머지 일당까지 모두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백호의 그 침착하고 지능적인 판단이 아니었다면 하마테오면 수억 원의 가치를 지닌 희귀 동물들을 잃을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브루투스를 비롯한 경비견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백호에게 텃세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호가 나타나면 길을 비켜주거나 꼬리를 내리며 존중의 표시를 했습니다. 마치 백호를 자신들의 새로운 총대장으로 인정한 것처럼 말입니다. 백호의 명성은 동물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육사들은 백호를 작은 수호신이라 불렀고 관람객들 사이에서도 백호는 이미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아이들은 백호의 인형을 사달라고 졸랐고 어른들은 한국 개가 저렇게 똑똑하고 용맹한 줄은 꿈에도 몰랐네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동물원을 찾는 한국 교민들과 유학생들에게 백호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백호를 보며 머나먼 타국에서 느끼는 서러움을 달래고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백발의 한 할아버지는 백호를 볼 때마다 눈시울을 붉히시며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진돗개가 이렇게 타국에서 위상을 떨치니 정말 자랑스럽구먼. 꼭 나라 잃었을 때 독립군을 보는 것 같아. 백호의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고향에서 들었던 한 진돗가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1993년 대전으로 팔려갔던 백구라는 이름의 진돗개가 있었습니다. 원래 주인을 잊지 못한 그 백구는 무려 7개월 동안 300km가 넘는 거리를 스스로 찾아 헤매 결국 뼈와 가죽만 남은 앙상한 모습으로 진도에 있는 옛 주인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실화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귀소 본능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을 향한 그리움과 사랑, 그 목표를 위해 죽음의 고통마저 이겨낸 경이로운 충성심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백호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백호의 용맹함과 지혜 역시 그 뿌리에는 자신을 믿어준 주인적과 자신이 지켜야 할 영역동물원에 대한 깊은 애정과 책임감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해리슨 원장님도 이제는 백호의 가장 열렬한 팬이 되었습니다. 그는 종종 제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서아 씨, 당신 말이 100번 맞았어.
백호는 정말 특별한 존재야.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이 동물원의 영혼을 지키는 수호신 같아. 그리고는 다나카를 쳐다보며 뼈 있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다나카, 당신의 그 위험 있는 아키타 하치는 지금쯤 뭘 하고 있나? 백호만큼 동물원 평화에 기여하고 있소? 그의 아키타는 여전히 비싼 사료만 축내며 우리 안에서 잠만 자고 있었으니까요.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중국에서 온 단체 관광객들이 동물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중 유난히 목소리가 크고 거만한 태도의 한 남자가 백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자기들끼리 큰 소리로 떠들더군요. 저 작은 개는 뭐냐? 한국개, A. 우리 중국의 사자개, 티베탄 마스티프에 비하면 강아지 수준이구먼. 저런 개가 무슨 용맹함이 있다는 건지 한국인들은 허풍이 너무 심해. 저는 그 말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와 언쟁하는 대신 조용히 백호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흥분한 타조 한 마리가 사육사의 실수를 틈타 우리를 뛰쳐나오는 소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성질이 난 타조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새 중 하나입니다. 그 거대한 발에 차이면 맹수라도 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흥분한 타조는 이리저리 날뛰며 관람객들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고 동물원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아까 백호를 비웃던 중국인 남자는 거 봐. 저런 위험한 상황에서 저 작은 개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백호가 쏜살같이 달려나가더니 미쳐 날뛰는 타조의 앞을 정확히 가로막고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백호의 짖는 소리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양치기 개가 양떼를 몰듯 타조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통제하는 듯한 묘한 박자와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백호는 타조의 주위를 원을 그리며 돌면서 타조가 관람객 쪽으로 향하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길을 막고 우리 쪽으로 몰아갔습니다. 거칠게 날뛰던 타조는 백호의 그 알 수 없는 기세와 지능적인 움직임에 압도당한 듯 점차 움직임이 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백호의 유도를 따라 순순히 열려있는 자신의 우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특히 아까 백호를 비웃던 중국인 남자는 떡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죠. 저는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한국 진돗개의 위험입니다. 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부끄러운 듯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동물원 내에서 감히 한국의 진돗개를 얕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백호는 명실상부한 동물원의 마스코트이자 모두가 인정하는 수호신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백호의 사진은 동물원 안내 책자와 기념품의 메인을 장식했고 지역 신문과 방송에도 작은 영웅, 백호라는 제목으로 몇 차례나 소개되었습니다. 백호 덕분에 한국이라는 나라와 진돗개라는 훌륭한 견종이 이곳 캐나다 사회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백호의 용맹함과 위대함이 절정에 달하는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동물원 개장 이래 가장 끔찍하고 아찔했던 순간, 백수의 왕사자 카이저와의 대치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좋은 주말이었습니다. 동물원은 평소보다 몇 배나 많은 관람객들로 붐비며 활기가 넘쳤죠. 그런데 평화롭던 오후, 맹수구역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끔찍한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사자 우리의 잠금 장치 하나가 노후로 인해 고장나면서 육중한 철문이 살짝 열리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그 순간 동물원에서 가장 크고 사나운 수사자 카이저가 그 틈을 비집고 우리 밖으로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사자가 탈출했다. 누군가의 절규와 함께 동물원은 순식간에 생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관람객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고 사육사들은 비상벨을 누르며 마취총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었습니다. 저 역시 심장이 철렁 내려앉다 못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카이저는 동물원에서도 가장 다루기 힘든 최상위 포식자였습니다. 굶주린 상태는 아니었지만 갑작스러운 자유와 낯선 환경에 극도로 흥분한 카이저는 그 자체로 움직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극도의 혼란 속에서 모두가 우왕좌왕하며 패닉에 빠져 있을 때 어디선가 모두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하얀 그림자가 쏜살같이 달려나왔습니다. 바로 백호였습니다. 평소처럼 동물원 외곽을 순찰하던 백호는 동물원 전체를 뒤흔드는 비상 상황임을 직감하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곧장 사태의 심장부로 달려온 것입니다. 카이저는 어슬렁거리며 관람객들이 버리고 간 유모차를 거대한 앞발로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만약 저 상태로 카이저가 겁에 질려 숨어있는 관람객들이 있는 곳으로 향한다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참사가 벌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 사육사들은 마취총을 겨눴지만 흥분해서 날뛰는 거대한 사자를 정확히 명중시키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자칫 빗나가기라도 하면 카이저를 더욱 자극하여 최악의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었죠. 바로 그 불가능의 순간 백호가 카이저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근육질의 몸이 그 자체로 파괴의 화신이었고 황금빛 갈기는 마치 고대의 왕관처럼 위압적으로 흩날리는 카이저에 비하면 백호는 정말이지 작고 하찮아 보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산사태 앞에 놓인 작은 조약돌과도 같았죠. 하지만 백호의 검은 눈빛에는 티끌만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온몸의 털을 바짝 곤두쓰고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나오는 듯한 낮고 위협적인 소리로 카이저를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저 개가 미쳤나 봐. 사자한테 덤비다니. 누군가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백호야. 위험해. 돌아와.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 목소리가 피를 토하는 것처럼 갈라져 나왔습니다. 카이저는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이 작고 하얀 생명체를 보고는 어이가 없다는 듯 혹은 모욕감을 느낀 듯 코웃음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지축을 흔드는 포효와 함께 집채만한 앞발을 들어 백호를 단숨에 짓뭉개 버리려는 듯 위협적으로 내리쳤습니다. 크앙! 카이저의 포효 소리에 동물원 전체가 공명하는 듯했고 관람객들은 이제 공포를 넘어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 광경을 얼어붙은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끝이구나. 내 자랑스러운 백호가 저대로 죽는구나.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신화 속에서나 일어날 법한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카이저의 거대한 앞발이 백호를 덮치기 직전 백호는 마치 바람처럼 날렵하게 옆으로 피하면서 오히려 카이저의 빈틈을 파고들 듯 더욱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면으로 던지는 도전장이었습니다. 백호는 끊임없이 지치지도 않고 카이저의 주위를 맴돌며 짖어댔습니다. 그 짖음에는 단순한 위협이나 공포가 아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기백과 죽음을 초월한 용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네가 아무리 크고 힘센 밀림의 왕이라 한들 나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내 목숨을 걸겠다. 고 온몸으로 외치는 듯했습니다. 카이저는 예상치 못한 백호의 반응에 명백히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압도적인 힘과 위험 앞에서 벌벌 떨며 도망가거나 혹은 단 한 번의 공격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할 미물레우이 오히려 자신에게 끈질기게 맞서며 기세를 몰아붙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카이저는 몇 번이나 분노에 차서 백호를 앞발로 후려치려 했지만 백호는 신이 조각한 듯한 놀라운 민첩성으로 그것을 모두 피해냈습니다. 오히려 백호는 점점 더 카이저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더욱 날카롭고 기세 넘치는 소리로 짖어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작은 투사가 거대한 괴수에게 용감하게 맞서는 고대 신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아니, 그것은 이미 현실이 된 신화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1분? 아니, 체감상으로는 10초도 되지 않았을, 하지만 영원처럼 느껴지던 그 찰나의 순간, 마침내 카이저가 주춤하며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밀림의 왕, 동물원의 제왕이라 불리는 사자가 고작 자신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진돗개 한 마리의 기백에 눌려 물러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코는 카이저가 물러설 때마다 한 발짝씩 더 다가가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고 결국 제왕 카이저는 그 기세에 완전히 압도당해 열려있던 자신의 우리 안으로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며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카이저가 우리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자마자 정신을 차린 사육사들이 재빨리 철문을 닫고 2중, 3중으로 잠금 장치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수라장 같던 동물원 전체에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방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넋이 나간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누군가를 시작으로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을 구한 작은 영웅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베코, 베코, 베코. 그 함성은 밴쿠버의 하늘을 뒤덮을 듯 했습니다. 해리슨 원장님은 땀과 눈물로 젖은 얼굴로 제게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어아, 당신의 개가, 아니, 우리 모두의 영웅이 동물원 전체를, 아니, 우리 모두를 구했소. 정말 믿을 수가 없구려. 저 작은 몸에서 어떻게 저런 용기와 영혼이 나올 수 있는지.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경외감과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리고는 정신을 차리고 베큐에게 달려가 녀석의 하얀 털이 흠뻑 젖도록 힘껏 껴안았습니다. 가쁘게 숨을 몰아쉬면서도 베코는 제 얼굴을 핥으며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괜찮아요. 주인님, 제가 해냈어요. 당신과 모두는 이제 안전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 순간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안도의 눈물이자 감격의 눈물이자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운 진돗개의 주인으로서 느끼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베코는 단순한 동물원 스타를 넘어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캐나다 전역의 모든 뉴스 채널과 신문 한 면은 사자를 이긴 작은 영웅, 진돗개 베코의 이야기로 도배되었고 심지어 BBC, CNN 등 해외 유력 매체에서도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당시의 CCTV 영상은 단 며칠 만에 수억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인을 충격과 감동에 빠뜨렸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는 공식적으로 백회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수호자 특별 표창을 수여하고 싶다는 연락을 해왔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돼. 걔가 어떻게 사자를 이기냐. 전부 조작이고 과장된 이야기다라며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일부 혐한 성향의 네티즌들은 한국인들이 또 자기들 문화를 과대 포장해서 국뽕 마케팅을 한다며 악의적인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물원에 있던 수백 명의 목격자들과 모든 각도에서 촬영된 명백한 CCTV 영상은 베코의 용맹함이 한치의 거짓도 없는 명백한 사실임을 증명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코는 힘으로 사자를 이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 힘으로 맞붙었다면 베코는 단 1초도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코가 이긴 것은 카이저의 육체가 아니라 그의 영혼이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수한 용기와 자신이 지켜야 할 대상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는 숭고한 기백, 그리고 주인을 지키고자 하는 불굴의 충성심으로 백수의 왕이 가진 교만과 폭력성을 굴복시킨 것입니다. 베코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아니, 지금까지도 스탠리 파크 동물원의 평화를 지키는 작은 수호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맹수들은 백호가 근처에 있으면 이상하게 얌전해졌고, 사육사들은 백호를 살아있는 부적처럼 여기며 존경했습니다. 저는 백호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에,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가장 화려한 힘을 과시하며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이들을 지도자라 착각하고 두려워합니다. 권력의 자리에 앉아 국민을 위한 봉사라는 본분을 잊고 사자의 갈기처럼 자신의 위세만을 자랑하며 약자들을 겁박하는 일부 정치인들이나 권력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때때로 카이저의 오만한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기와 리더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백호처럼 비록 몸집은 작고 목소리는 크지 않을지라도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책임감에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남 탓을 하거나 도망치는 대신 가장 먼저 앞으로 나아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용기에 있습니다. 힘이 아닌 기백으로, 폭력이 아닌 의로움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물러나게 만드는 진정한 위엄에 있습니다. 백호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힘은 물리적인 강함이 아니라 절대로 꺾이지 않는 선한 의지와 용기라는 것을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존경하고 따라야 할 리더는 화려한 갈기를 가진 사자가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모두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던지는 백호와 같은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동물의 우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공격성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며 그저 우연히 벌어진 해프닝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세상의 전부를 잃은 듯한 작고 하얀 진돗개 새끼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살아있는 그림자이자 동네 전체의 공포로 군림하는 칠흑 같은 도베르만 한 마리가 서 있었죠. 이 도베르만은 진돗가의 새끼를 무참히 공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잊혔던 약속과 상처, 그리고 모든 것을 뛰어넘는 기억의 힘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 편안히 앉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질녘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고 최고급 주택가에 아스팔트가 마지막 햇살을 머금다 차갑게 식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정적만이 감도는 그곳에 어울리지 않는 두 생명체가 마주섰습니다. 하나는 동네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며 길을 비켜주는 존재. 카이제어라 불리는 도베르만이었습니다. 카이저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잘 벼려진 흑요석 단검처럼 매끄럽고 단단하며 치명적인 기운을 온몸으로 뿜어냈습니다. 짧고 윤기 나는 검은 털은 근육의 모든 움직임을 여과 없이 드러냈고 뾰족하게 선 귀와 날카로운 주둥이는 한 치의 빈틈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도베르만 애호가들이 흔히 귀족적이라 칭송하는 바로 그 위엄이었지만 카이저에게서는 귀족적인 품위 대신 냉혹한 전사의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그의 주인은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카이저에게는 그저 값비싼 사료와 넓은 정원을 제공하는 관리인에 불과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어떤 교감도, 따스한 손길도 없었죠. 카이저는 언제나 혼자였고 그의 세상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모든 것을 향한 경계심과 저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이저의 맞은편,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는 그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생명체가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2달 남짓 되었을까? 아직 어미의 젖냄새가 채가시지 않은 하얀 진돗개 새끼였습니다. 보송보송한 흰 털은 이제 막 세상을 향해 도단한 솜털 같았고 동그랗게 말린 꼬리는 불안한 듯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미를 따라 나선 산책길에서 호기심에 한눈을 판 사이 녀석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익숙한 풀냄새도 어미의 다정한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낯선 아스팔트 위에서 새끼는 온몸으로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작은 생명체를 백구라고 부르겠습니다. 백구의 까만 눈동자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터뜨릴 것처럼 촉촉하게 젖어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진돗개 특유의 당당함이 아주 희미하게나마 빛나고 있었습니다. 카이저가 백구를 발견한 것은 그의 일상적인 저녁 순찰 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역에 나타난 이 작고 하얀 이물질을 즉시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카이저의 목 깊은 곳에서부터 낮고 위협적인 그르렁거림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사냥감이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 듣게 될 마지막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카이저의 온몸은 팽팽하게 긴장했고 앞발을 땅에 단단히 고정한 채 금방이라도 튀어나갈 듯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백구의 작은 몸뚱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보통의 강아지라면 그 압도적인 위압감에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거나 즉시 배를 보이며 항복의 자세를 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구는 달랐습니다. 물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고 다리 사이로 꼬리를 감추는 본능적인 공포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백구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녀석은 겁에 질린 와중에도 앞다리를 살짝 구부리며 엉덩이를 치켜드는 어설픈 플레이바우 자세를 취하려 했습니다. 이는 강아지들이 놀이를 청할 때 보이는 전형적인 행동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죽음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어쩌면 백구는 생애 처음 마주한 극도의 공포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어미와 형제들과 장난치던 기억을 본능적으로 끄집어낸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기묘하고도 순진한 몸짓은 카이저의 분노를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자극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카이저의 인내심은 바닥났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이 작은 생명체는 자신의 권위에 대한 모욕 그 자체였습니다.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멎고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한 그 순간 카이저의 입술이 말려 올라가며 날카로운 이빨이 번뜩였습니다. 더 이상의 경고는 없었습니다. 카이저의 뒷다리 근육이 폭발하듯 수축했고 그의 검은 몸이 백구를 향해 하나의 검은 화살처럼 쏘아졌습니다. 그 거대한 몸이 연약한 새끼를 덮치는 데는 1초도 채 걸리지 않을 터였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몇 안 되는 행인들은 숨을 멈췄고 누군가는 작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카이저의 주둥이가 백구의 목덜미에 닿기 불과 몇 센티미터 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번개처럼 움직이던 카이저의 몸이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것처럼 공중에서 급정거했습니다. 그의 네 발은 어색하게 땅에 착지했고 온몸은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집어삼킬 듯 타오르던 맹렬한 살기는 온데간데 없었고 그의 눈에는 깊고 처절한 혼돈이 자리 잡았습니다. 분노도 경계심도 아닌 무언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왜 멈춘 것일까요? 무엇이 이 무자비한 포식자의 본능을 한순간에 마비시킨 것일까요? 카이저는 숨을 헐떡이며 굳은 채 자신의 발밑에서 여전히 가냘프게 떨고 있는 작은 흰 털 뭉치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카이저의 코끝을 스친 것은 단순한 새끼 강아지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비극의 날에 맡았던 잊으려야 잊을 수 없었던 바로 그 향기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 공간에서 카이저의 거대한 몸은 미동조차 없었지만 그의 내면은 거대한 폭풍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백구를 향해 들끓던 사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고통이 채웠습니다. 그의 코 안쪽 깊숙한 곳, 일반적인 후각과는 다른 차원의 기억을 관장하는 원시적인 기관이 강렬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백구의 몸에서 피어오른 그 냄새는 단순한 유견의 채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카이저의 뇌리에 강제로 빗장을 열고 들어와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듯 고통스러운 기억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세상의 풍경이 흐릿해지고 카이저는 과거의 어느 날로 속절없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지금의 카이저가 있기 전 그는 러라는 이름을 가진 행복한 개였습니다. 그는 지금처럼 차갑고 텅 빈 정원에서 홀로 지내지 않았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드는 작은 마당과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평범한 가정이 그의 세상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해주는 어린 소녀, 수지가 있었습니다. 수지는 러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러의 목을 끌어안고 잠에서 깼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장 먼저
러를 찾아 간식을 나눠주었습니다. 러는 수지의 충실한 기사이자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수지의 작은 손이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을 때의 감촉, 그녀의 맑은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세상에는 또 하나의 소중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소미라는 이름을 가진 눈처럼 하얀 암컷 진돗개였습니다. 소미는 러보다 1살 어렸지만 그 누구보다 영리하고 다정했습니다. 러가 수지의 기사였다면 소미는 수지의 작은 그림자였습니다. 둘은 종의 차이를 뛰어넘어 완벽한 한 쌍이었습니다. 거대하고 힘센 도베르만 레어와 날렵하고 우아한 진돗개 소미, 러는 자신의 힘으로 언제나 소미를 지켜주었고, 소미는 특유의 다정함으로 러의 거친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마당을 뛰어다니고 같은 밥그릇에 얼굴을 받고 밥을 먹었으며 서늘한 저녁이면 서로의 천에 의지해 잠이 들었습니다. 러의 기억 속에서 소미의 몸에서는 언제나 비온 뒤 흙냄새와 포근한 햇살 냄새가 섞인 듯한 독특한 향기가 났습니다. 그것은 레오에게 평온함과 안정을 주는 향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비극은 예고 없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느 늦은 밤 모두가 깊이 잠든 사이 낡은 전선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집 전체를 삼키는 거대한 화마로 변했습니다. 자욱한 연기와 매캐한 냄새에 가장 먼저 잠에서 깬 것은 후각이 예민한 레어와 소미였습니다. 러는 본능적으로 수지의 방으로 달려가 미친 듯이 지저대며 문을 긁었습니다. 그의 절박한 울음소리에 수지의 부모가 잠에서 깼고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화염이 거실을 집어삼키고 검은 연기가 폐를 파고들었습니다. 수지의 아버지는 수지를 품에 안고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 애썼고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 혼돈의 와중에서 러는 필사적으로 소미를 찾았습니다. 소미는 겁에 질려 거실 구석의 소파 밑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러는 그녀에게 달려가 함께 나가자고 재촉했지만 공포에 질린 소미는 좀처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천장의 일부가 무너져 내리며 러와 소미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타오르는 목재와 잔해 너머로 소미의 겁에 질린 눈동자가 보였습니다. 러는 미친 듯이 잔해를 파헤치려 했습니다. 발바닥이 뜨거운 불길에 대어살이 타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소미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뒤에서 강력한 힘이 그의 목덜미를 잡아챘습니다. 수지의 아버지였습니다. 레오, 안 돼! 어서 나와야 해! 남자의 절박한 외침과 함께 러의 몸은 속수무책으로 집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그는 발버둥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소미가 아직 저 안에 있어! 그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돌려 화염에 휩싸인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마지막으로 비친 것은 불길 속에서 희미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소미의 실루엣과 연기 속에서도 강렬하게 퍼져나오던 그녀의 채취, 그리고 모든 것을 뒤덮는 끔찍한 비명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러의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가족들은 목숨을 건졌지만 모든 것을 잃었고 화재의 트라우마와 슬픔 속에서 더 이상 러를 돌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특히 러를 볼 때마다 끔찍했던 그날 밤과 구하지 못한 소미가 떠올라 괴로워했습니다. 결국 러는 다른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여러 번의 파양 끝에 그를 입양한 것이 지금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러의 충성심이나 아픔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도베르만이라는 품종이 주는 위압감과 경비견으로서의 능력만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는 레어에게 카이저라는 새 이름을 붙여주고 그의 공격성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레어는 죽고 카이저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다시는 무언가를 사랑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무언가를 지키려 애쓰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사랑하고 지켜야 할 존재가 생기면 결국 남는 것은 상실의 고통뿐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공격성은 외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절망적인 방어 기제였습니다. 다른 개들을 향한 적대감은 특히 심했는데 그들의 모습에서 행복했던 시절의 소미를 떠올리게 되어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년의 세월이 흘러 모든 것을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의 앞에 그 끔찍했던 날의 향기가 나타난 것입니다. 발밑에 작은 진돗개 새끼에게서 나는 냄새는
그저 비슷한 향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소미가 환생이라도 한 듯 기억의 가장 깊은 곳을 정확하게 찔러오는 바로 그 향기였습니다. 카이저의 뇌는 공격하라고 명령했지만 그의 심장과 영혼은 소미를 부르짖으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격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굳어버린 채 자신의 발밑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떨고 있는 작은 생명체와 그 생명체가 불러일으킨 지옥 같은 과거의 기억 사이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카이저가 과거의 악몽 속에서 허우적이는 동안 이 모든 사건의 또 다른 주인공이자 숨겨진 열쇠를 쥔 존재가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길 잃은 새끼, 백구의 어미였습니다. 어미 진돗개의 이름은 아리였습니다. 아리는 동네 공원 근처의 한 조용한 주택에서 살고 있는 3살배기 암컷 진돗개였습니다. 윤기 나는 하얀 털과 꼿꼿한 귀, 총명한 눈빛은 진돗개의 기품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지만 아리의 눈빛 속에는 늘 설명하기 어려운 깊은 슬픔과 그리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리는 한 달 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새끼 5마리를 낳았습니다. 그중 유독 몸집이 작고 호기심이 많았던 녀석이 바로 백구였습니다. 아리는 훌륭한 어미였습니다. 새끼들에게 젖을 물리고 꼼꼼하게 핥아주며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지키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아리는 새끼들을 돌보면서도 종종 먼 곳을 응시하곤 했습니다. 마치 이곳이 아닌 다른 어딘가에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 혹은 찾아야 할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녀의 이런 행동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사실 아리는 지금의 주인에게 오기 전 끔찍한 사고를 겪었습니다. 아리가 태어난 지 1년쯤 되었을 무렵 그녀는 원래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자신을 유독 아껴주던 어린 소녀가 있었고 그리고 누구보다 든든하고 자신을 사랑해주던 검은 털의 도베르만, 드레레오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리는 바로 그날 밤의 화재 속에서 러가 구하지 못했던,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소미였습니다. 그날 밤 무너지는 잔해 속에서 소미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화염과 연기 속에서 정신을 잃었지만 무너진 가구 더미가 만들어낸 작은 공간 덕분에 직접적인 화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방관들에 의해 구조되었지만 심각한 화상과 연기 흡입으로 생사를 오갔습니다. 온몸의 털은 그을리고 피부는 끔찍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원래 가족들은 화재로 모든 것을 잃고 경황이 없는 와중에 막대한 치료비가 드는 소미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소미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려에 대한 죄책감과 슬픔 속에서 결국 소미의 치료를 동물보호소에 맡기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미는 몇 달간의 고통스러운 치료를 견뎌냈습니다. 그녀의 생명력은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화재는 그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몸의 화상 자국은 희미하게 남았고 무엇보다 큰 상처는 기억의 상실이었습니다. 극심한 트라우마와 쇼크는 그녀의 뇌에 영향을 미쳐 화재 이전의 기억 대부분을 앗아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아껴주던 어린 소녀도 목숨처럼 사랑했던 러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희미한 잔상과 정체 모를 그리움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보호소에서 건강을 회복한 소미는 아리라는 새 이름을 얻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의 마음씨 좋은 주인에게 입양되었습니다. 새 주인은 아리의 과거를 모른 채 그저 그녀의 몸에 남은 흉터를 안타깝게 여기며 사랑으로 보살폈습니다. 아리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했지만 그녀의 무의식 속에는 지워지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끔 꿈속에서 거대하고 검은 그림자가 자신을 애타게 부르는 듯한 느낌에 잠에서 깨짖기도 했고 불 냄새나 연기에는 극도의 불안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 특정한 냄새, 예를 들어 비 온 뒤에 젖은 흙 냄새 같은 것을 맡으면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며 이유 모를 슬픔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젊은 날의 러에게서 나던 그녀의 기억 속에 희미하게 각인된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리는 평소처럼 새끼들을 데리고 마당에서 한가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잠시 한눈을 판 사이 가장 작고 호기심 많은 백구가 열린 대문 틈으로 빠져나간 것을 뒤늦게 알아차렸습니다. 아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인 불안감에 휩싸여 미친 듯이 백구를 찾아 나섰습니다. 어미의 후각은 놀라웠습니다. 아리는 아스팔트와 흙,
풀숲에 희미하게 남은 새끼의 채취를 따라 냄새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리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새끼의 냄새가 낯선 고급 주택가로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코가 아주 익숙하면서도 심장을 철렁하게 만드는 냄새를 포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동네의 모든 개들이 두려워하는 공포의 존재, 난폭한 도베르만 카이저의 영역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그 강렬한 위협의 냄새 속에 겁에 질린 자신의 새끼, 백구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리의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모성애는 그녀의 모든 두려움을 압도했습니다. 그녀는 속도를 높여 냄새가 나는 방향으로 질주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내 새끼를 지켜야 한다.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라도. 코너를 돌자 아리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검은 도베르만이 자신의 새끼 바로 앞에서 굳어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고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아리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그들 사이로 뛰어들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새끼를 지킬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리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도베르만의 자세가 공격 직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노가 아닌 깊은 고통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그 도베르만을 보는 순간 아리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 설명할 수 없는 아련함, 그리고 가슴 시린 그리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녀는 저 검은 개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저 개의 뒷모습이, 고통에 찬 저 눈빛이, 그리고 바람을 타고 실려오는 저 개의 채취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리는 자신의 본능이 외치는 경고와 기억의 심연에서 떠오르는 알 수 없는 감정 사이에서 혼란에 빠진 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새 생명체가 만들어낸 기묘한 대치 상황은 숨 막히는 정적 속에서 계속되었습니다. 거대한 도베르만 카이저는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움직이지 못했고 어미 진돗개 아리는 모성애와 정체 모를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며 섣불리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긴장의 중심에 서 있는 존재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작고 연약한 백구였습니다. 백구는 자신을 죽이려던 포식자가 갑자기 멈춰서고 저 멀리서 자신을 애타게 바라보는 어미의 모습을 발견하자 극도의 공포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새끼의 세상은 단순합니다. 복잡한 과거도 계산적인 미래도 없습니다. 오직 현재의 감각과 본능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백구의 작은 머릿속에서 눈앞의 거대한 검은 개는 더 이상 즉각적인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을 뚫어지게 내려다보는 이상하고 커다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공포가 가라앉자 새끼 특유의 순수한 호기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떨리는 다리로 아주 조심스럽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작은 움직임에 카이저의 어깨 근육이 움찔했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백구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카이저의 앞발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백구는 고개를 들어 카이저의 굳은 얼굴을 올려다보더니 작은 혀를 낼름 내밀어 그의 코끝을 부드럽게 핥았습니다. 그것은 어미에게 어리광을 부릴 때 혹은 형제들과 장난치며 화해를 청할 때 하던 순수한 애정의 표현이었습니다. 백구에게는 아무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저 눈앞에 거대한 존재가 슬퍼 보였고 무서워 보였기에 어미에게 배운 방식대로 위로를 건넨 것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백구의 따뜻하고 축축한 혀가 코끝에 닿는 순간 카이저의 온몸에 강력한 전류가 흐르는 듯한 충격이 퍼져나갔습니다. 그 작은 감촉과 함께 백구의 몸에서 풍겨나오는 그 독특한 향기가 그의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댐에 작은 균열이 생기고 그 틈으로 과거의 기억들이 거대한 급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것과 같았습니다. 카이저의 눈앞에 수많은 영상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하얀 진돗개 한 마리가 자신을 향해 달려오며 꼬리를 흔드는 모습, 같은 밥그릇에 얼굴을 파묻고 허겁지겁 밥을 먹던 기억,
자신의 커다란 몸에 기대어 잠든 그녀의 포근한 전, 그리고 화염 속에서 자신을 향해 뻗어오던 애처로운 눈빛, 그 모든 기억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녀, 소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미가 장난스럽게 자신의 코를 핥아주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랬습니다. 러가 훈련 때문에 힘들 때나 수지에게 꾸중을 들어 시무룩해 있을 때 소미는 조용히 다가와 그의 코를 핥아주며 위로를 건네곤 했습니다. 그 작은 행동, 그 작은 감촉이 수년간 카이저를 짓누르던 트라우마와 증오의 갑옷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를 괴롭히던 것은 단순히 소미를 잃었다는 상실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깊은 곳에는 지켜주지 못했다는 처절한 죄책감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미를 지키지 못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고 그 분노를 세상을 향해 표출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작은 생명체, 이 새끼의 냄새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미의 혈통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소미는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살아남아 어딘가에서 자신의 새끼를 낳았던 것입니다. 이 작은 생명체는 소미의 일부이자 그녀가 남긴 희망의 증표였습니다. 카이저의 눈에서 그 누구도 본 적 없었던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납고 냉혹했던 포식자의 눈에서 굵은 눈물 방울이 뚝뚝 떨어져 아스팔트 바닥을 적셨습니다. 목 깊은 곳에서 나오던 위협적인 그르렁거림은 이제 처절한 옌 오열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몸을 천천히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공격을 위한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중한 몸을 땅에 완전히 밀착시키며 백구의 눈높이에 맞추어 엎드렸습니다. 그것은 도베르만이라는 종이 보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복종과 경의의 표시였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아리의 심장은 세차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저 거대한 도베르만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슬픔에 찬 울음소리와 자신의 새끼를 향한 그 경건하기까지 한 자세를 보는 순간 아리의 머릿속을 가리고 있던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굳어있던 기억의 톱니바퀴가 삐걱거리며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희미한 영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아주 커다랗고 검은 개 한 마리 자신을 언제나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던 존재. 위험이 닥치면 항상 자신의 앞을 막아서 주던 든든한 등, 그리고 그가 자신을 부르던 이름, 셔마이? 그 이름이 떠오르는 순간 모든 기억의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 맞추어졌습니다. 화염의 공포, 이별의 아픔, 그리고 자신을 구하려 애쓰던 그의 절박한 눈빛까지 아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이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새끼를 구하려는 어미의 다급한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오랜 시간 헤어져 있던 잃어버린 반쪽을 향해 나아가는 연인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새끼와 그 앞에 경건하게 엎드려 있는 검은 도베르만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세상은 숨을 죽였고 시간은 오직 이 세 생명체를 위해 흐르는 듯했습니다. 오래된 상처와 잊혔던 약속이 마침내 서로를 마주하는 기적의 순간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수록 엎드려 있던 카이저의 고개가 천천히 들렸습니다. 그의 눈물 젖은 눈동자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하얀 진돗개를 정확히 담아냈습니다. 세월의 흔적과 화상의 흉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걸음걸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각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 속에 담긴 영혼은 그가 기억하는 소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그의 소미가 정말로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아리! 아니, 소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가 카이저에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의 채취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개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잊고 있던 기억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열쇠였습니다. 젊은 날의 패기와 장난기, 그리고 자신을 향한 무한한 애정이 담겨있던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그의 냄새. 그녀의 기억 속 러의 모습과 눈앞의 카이저가 마침내 하나의 존재로 겹쳐졌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가 불과 한 뼘으로 좁혀졌을 때 시간이 영원처럼 멈췄습니다.
카이저는 엎드린 자세 그대로 아주 조심스럽게 코를 내밀어 소미의 목덜미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는 깊게, 아주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수년 동안 그리워했던, 꿈속에서도 애타게 찾았던 바로 그 향기였습니다. 비온 뒤에 흙냄새와 포근한 햇살이 섞인 듯한, 오직 그녀에게서만 나던 평온의 향기. 그 향기가 그의 폐부를 가득 채우자 카이저의 온몸을 짓누르던 죄책감과 분노의 무게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미는 카이저의 행동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고개를 숙여 그의 커다란 머리에 자신의 뺨을 부드럽게 비볐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 러가 해주던 것처럼 그의 단단한 근육과 따뜻한 천이 그녀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돌아온 것입니다. 그녀가 그토록 그리워했지만 무엇인지 알 수 없었던, 잃어버렸던 세상의 절반을 되찾은 것입니다. 둘은 아무 말도,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몸짓과 눈빛은 그 어떤 언어보다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었구나. 뭐고시 배웠어?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야. 넌 나를 구했어.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이 모든 극적인 재회의 순간을 바로 앞에서 지켜보고 있던 존재는 작은 백구였습니다. 백구는 어미와 거대한 검은 개 사이에서 오가는 이해할 수 없지만 너무나도 강렬한 감정의 교류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해치려던 무서운 존재가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살랑이며 아장아장 걸어가 서로의 천을 나누고 있는 두 마리의 개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카이저의 커다란 앞발에 자신의 작은 몸을 비비며 안도감에 찬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작은 행동은 두 마리의 상처 입은 영혼에게 마지막 치유의 주문이 되었습니다. 카이저는 자신의 발치에 스스럼 없이 몸을 기대는 작은 생명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과 소미의 잃어버린 시간의 증거이자 고통을 넘어선 새로운 미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얽매인 카이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소미의 곁을 지키는 레어이자 이제는 그녀의 새끼까지 함께 지켜야 할 든든한 가장이었습니다. 카이저는 거대한 혀를 내밀어 백구의 등을 부드럽게 핥아주었습니다. 그 행동에는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알리는 따뜻하고도 엄숙한 서약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기적 같은 광경은 마침내 주변 사람들의 눈에도 띄기 시작했습니다. 소란을 듣고 나온 카이저의 주인과 사라진 아리와 백구를 찾아 헤매던 아리의 주인이 거의 동시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장면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동네의 모든 개들을 향해 으르렁대던 사나운 도베르만 카이저가 진돗개의 모자무지와 함께한데 엉켜 평화롭게 누워있는 모습은 그야말로 초현실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카이저의 주인은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개에게서 분노나 경계심이 아닌 너무나도 평온하고 행복해 보이는 표정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카이저에게 부여했던 사나운 경비견이라는 역할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것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리의 주인 역시 늘 어딘가 슬퍼 보였던 아리가 그토록 환하게 웃는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는 아리의 과거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깊은 사연이 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두 주인은 서로에게 다가가 자초지종을 물었고 흩어진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재 사고, 잃어버렸던 게, 기억상실, 그리고 기적 같은 재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그들은 깊은 감동과 숙연함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물들의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시련과 지독한 그리움, 그리고 운명적인 이끌림이 빚어낸 한 편의 대서사시였습니다. 그날 이후 카이저와 아리, 그리고 백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카이저의 주인은 더 이상 그를 정원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카이저의 이름을 다시 러로 불러주었고 두 집은 서로의 마당을 터서 러와 아리가 언제든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러는 더 이상 동네의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듬직하고 다정한 수호자가 되어 아리와 새끼들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공격성은 눈 녹듯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깊은 사랑과 책임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리는 마침내 잃어버렸던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서려있던 슬픔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사랑하는 레어와 새끼들과 함께하는 하루하루는
그녀에게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었던 백구는 누구보다도 든든한 아빠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 실화를 넘어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상처와 트라우마는 한 존재를 고립시키고 공격적으로 만들 수 있지만 아주 작은 기억의 불씨, 순수한 애정의 손길 하나가 그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동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처럼 깊은 감정과 아픈 기억을 가진 존중받아야 할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레오와 아리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잊혔던 약속과 기억의 힘이 만들어낸 기적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증명해 줄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고 그들의 사랑은 과거의 비극을 뛰어넘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들의 재회 이후 주변에서는 더욱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레오와 아리를 헤어지게 만들었던 그 비극적인 화재 사건. 그날 밤의 진실 속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러를 처음 가족으로 맞이했던 어린 소녀 수지에게 있었습니다. 과연 그날 밤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성장한 수지가 이들의 앞에 다시 나타났을 때 어떤 운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이렇게 레오와 아리의 이야기는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가족을 이루며 기적 같은 해피엔딩을 맞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로의 곁에서 평온을 되찾은 두 영혼과 그 사랑의 증표인 백구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운명의 거대한 수레바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재회는 끝이 아니라 더 깊고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을 갈라놓았던 비극적인 화재, 그날 밤의 진실 속에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는 더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밀의 열쇠를 쥔 인물은 바로 러의 첫 가족이자 세상의 전부였던 어린 소녀 수지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된 수지가 이들의 앞에 다시 나타났을 때 과연 어떤 운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화재의 진짜 원인은 무엇이었으며 그날 밤에 밝혀지지 않은 진실은 이들의 새로운 행복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까요? 그 충격적인 뒷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공개됩니다.